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7일 일요일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대내외 문제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대선이 3월이니까요. 불과 1년밖에 사실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과 이재명 지사와의 이 대립 갈등 국면이 이제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하나의 이제 흐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작년 가을서부터 급격히 1등 자리를 굳혀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2등은 여권 안에서 2등은 2등이지만은 거의 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초까지 이낙연 이 대표는 대표직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지게 되고, 또 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하향 추세에 있어요. 돌아오기가 어려운 이 하향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급해요. 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 정책과 전략 면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노골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한계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최근에 지난 5일날 이 기본소득 하면 이제 이재명 표로 거의 이제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알래스카를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난 2일날 뭐라고 국회 교섭단체에서 얘기했냐면, 기본소득을 복지제도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개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6일날 어제 저녁 때 이재명 지사는 안효상의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최근에 쓴 글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 so what, 이런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논리, 그리고 현실적 상황 인식을 완전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안효상 씨의 이 글을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대적 열패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열패 의식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K-팝,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고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서 선도적 인류 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요, 이 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지만은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이 발언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낙연 대표의 재부상에 견제를 가할 것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궁금한 것이, 이재명을 과연 누가 날개를 달아줘서 받쳐주고 있느냐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최근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화이트 칼라층, 그 다음에 지역으로는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수도권이죠, 인천, 경기, 호남, 이런 데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층에서만 40대가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이낙연 지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최근에 세계일보가 리서치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화이트 칼라에서는 42.2%,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 25.1, 인천, 경기 40.0, 호남에서도 무려 47.8%로서 이낙연 대표보다도 말이죠, 겨우 2배를 보이고 있고, 경북 대구 경북에서도 20.8%, 이낙연의 3배를 앞서고 3배나 되고 있습니다. 6.1. 그리고 지금 현재 주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번 세계일보 조사 결과,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에서 30%대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즉 수성할 수 있는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30%만 지키자. 이렇게 해서 대권을 딱 손에 거머쥐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층에서는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40대가 강력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지금 지지층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40대냐? 2013년 기준으로 해서 70년대에서 74년도 출신들의 정치 성향은 보면 보수적 정치 성향이 19.7%로서 가장 낮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낮은 세대가 1975년에서 1979년생 26.6%만이 보수적 정치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보면은 결국은 이 40대들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이재명 지사로 몰리는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1990년대 말에 97년, 98년도 이때 IMF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요때 취업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 취업 시기에 IMF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이 경력 형성 면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에, 그러니까 50대만 되더라도 기득권층으로 들어와서 이 보수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그러한 말하자면 이 경로를 밟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결국 40%대의 40대에서 대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의 경우에는요, 무려 68%가 이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요. 40%대에서 이재명이 호감 간다. 이것이 68%나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적 지지층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재명이가 이런 30%대에 처음으로 진입했는데 이것을 계속 지켜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대에서 그러니까 68%가 호감, 30%가 비호감. 그래서 호감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가 4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볼 때 지금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을 비교해 보면 전 여론조사 업체 4곳이 매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전국 지표조사인데 NBS. 여기에서도 보면 이재명 지사가 52, 이낙연 43%.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호감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정세균 총리죠. 정세균 총리의 지지 모임들 이미 작년 늦가을에 이미 결성이 돼가지고 광화문에서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지지 모임, 국민시대라고 하는 지지 모임의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고향이 전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미애가 최근에 봉화마을을 갔는데 이 봉화마을을 간 것이 결국은 총리나 또는 대선을 노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리나 대선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결정적 근거 중에 하나는 묘역을 방문했을 때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서 이제서야 인사를 드린다라는 SNS 글을 올리면서 무슨 말을 또 올렸냐면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 이렇게 또 의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장관했기 때문에 총리 또는 다음 행보가 대권임을 암시하는, 그래서 지금 제3 후보들 임종석, 추미애 또 이런 그 여권 내에서 정세균 이런 제3의 후보들이 결국 이낙연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볼 정도로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치고 들어서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면하게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박영선 민주당이죠. 박영선 후보가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지지율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나 공약을 내놨는데 그 공약 이름이 21분 컴팩트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개념은 뭐냐면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을 갖다가 50만 명 기준으로 해서 21개 컴팩트 도시로 재편해서 21분의 생활권을 형성한다. 이런 구상인데요. 이것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1개 컴팩트 도시는 결국은 25개의 서울시 자치구 체제와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 구가 몇 개 구가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1000만 명을 50만 명씩으로 나누면 20개인데 왜 하필이면 21개냐? 이게 어디서 도용해 온 것 아니냐? 그래서 야권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21개 다핵도시, 또 21분 컴팩트 도시, 21개 다핵도시, 그 다음에 또 15분 컴팩트 도시, 요런 거를 짜집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북한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일주일간 제8차 당 대회를 열었고요. 그 여는 와중에 당 중앙위 2기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2기 전원회의를 2월 상순, 그러니까 10일경에 김정은이 직접 주대하는 이 회의를 열 것이다 라는 노동신문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2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지난번 당대회에서 열렸던 구체적인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그런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이 바이든 행정부에 관해서 강대강, 선대선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직접 한미훈련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정권과의 이간을 최소한도 조장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의 반응,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일종의 강수를 뒀다. 왜냐하면 연합훈련 가지고 지금 현재도 한국과 미국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용이라든가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연합훈련 뭐 할 필요 있나, 줄이면 되지, 딱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 김정은이는 여전히 비핵화할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특히 정의용 외교장관 내정자가 최근 청문회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현 문재인 정권을 말하자면 손보는 이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정적 증거를 보면 이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지난 5일날 바로 정의용 내정자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 고급 기술을 확산하는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 대비태세의 강화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훈련은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성격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연합훈련 하지 말라, 이런 압박과 이 위협에 대해서 단 1인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중국과 관련해서도요, 대대적으로 첫 번째 통화를 2월 5일 날 블링컨과 그 다음에 양제츠 간에 있었는데, 이 블링컨과 양제츠 정치 구원과의 첫 번째 전화 통화에서도 특히 미국은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입장, 그리고 이 중국 내 신장이라든가 우이그르 지역, 그리고 홍콩 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절대 용납하지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 인권 탄압 면에서, 더군다나 북한 인권 침해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겠다. 그리고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하겠다. 북한 인권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임명이 되지 않았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관련 특사까지 임명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 그리고 대중 강경 노선은 문재인 정권이 친중 노선으로 지금 기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인권 재단도 지금 민주당이 인권 이사를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재인 정권과는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남중국해 지역과 관련해서 이미 루즈벨트 호가 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있는데요, 작전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어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니미트 호까지도 이 남중국해 쪽으로 발진시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 7함대 측에서는 존 맥케인 함이 남중국해에서 작전하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 7함대 사령부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존 맥케남이 국제법에 따라서 파라쉘 제도, 즉 시사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했다. 국제법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통행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에서 인정된 바다의 권리, 자유, 합법적 이용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국가가 흩어진 제도 전체에 대한 영해기선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륙국가는 중국이죠. 그 중국은 영해기선을 근거로 내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를 더 늘리려고 시도해 왔다.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연안국가들의 항행의 자유와 영공비행, 자유무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행정부의 갈등은 눈에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이 정상회담을 빠르면 2월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늦어도 4월 중에는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하더라도 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 당연히 스가가 미국을 달려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이든이 해외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 해외 정상과의 정상회담 9월 중에 호주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호주하고 한국하고 또 그다음에 일본하고 미국에서 볼 때 이 외교 전략적 가치는요, 이 바닥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한미 훈련, 미국이 버리고 싶어하는 싱가포르 회담, 이런 것을 끝까지 챙기는 것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견적 요소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먼저 만나가지고 체면을 구길 가능성이 있는 이런 회담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 정권이 희망하는 대로 4월 중 1, 4분기 여기에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화상회담만 하더라도 대성공일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외교에는 실질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도 절대 바이든 이 4월 중에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6월 중에 있는 영국 정상 G7 정상회의에 영국에서 이 게스트로 한국 정부를 초대했어요. 근데 영국에서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이 화상회의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때 화상회의로 이 바이든과 이 정상회담이 가능하지만은 다자 정상회의에서 양자 간에 이런 이견이 있는 얘기를 가지고 무슨 깊은 대화가 나눠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G7 정상회의 전에도 불가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후반기로밖에 넘어갈 수 없는데요. 후반기로 넘어가더라도 현재의 대북정책, 대미정책, 그 다음에 대중정책의 기본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핵화를 김정은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거가 이제 관심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 인터뷰에서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할 수 없다. 이 체제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 외교부가 발행하는 잡지도 지난달에 북한의 핵 미사일의 양과 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고 핵 보유 의지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중국 잡지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문재인 정부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러한 문재인 정권하고 과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왜 정상회담을 그렇게 서두르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렇게까지 서둘고 믿고 있느냐, 철석까지. 여기에 관해서는요, 조선일보 2월 6일자 칼럼입니다. 마이클 브린 전 외신 기자클럽 회장이 이분이 이제 한국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인데요. 이분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여기 칼럼을 보면 그 약점이 바로 뭐냐.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즉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김정은이한테 잡힌 약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한 1분 정도만 제가 핵심 요지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북전단법과 관련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북한과 화해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 화해의 가치도 이것은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적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내 단연 임기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리더들도 전임자의 성공을 이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 요인보다도 단기적이고 전술적인 이점을 우선시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눈앞의 화해를 쫓는 우리의 절박함을 조종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김정은이 이 조정을 또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러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권은 크게 실수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김여정이가 탈북자들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은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속담을 따른 것 같은데 그것은 실책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응입니다. 좋은 양육의 첫째 원칙을 잊었다. 나쁜 행동에 보상을 준다면 나쁜 행동을 장려할 뿐이라는 바로 이런 원칙, 이것을 잘못 잊었다는 것이죠. 김정은은 이제 문 대통령이 두 가지 약점을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그리고 나쁜 행동에도 기꺼이 보상하려 한다는 이런 두 가지 약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껏 봐왔듯이 그런 돌파구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려고 할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든과 이 문재인 정권 간의 이 충돌, 눈에 보듯이 환히 보이는 우려스러운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현재도 이 북한 김여정에 대한 잠적 내용이에요. 바로 이 김여정이가 지금 1년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월 달에 삼지연 이 극장에서 김여정이하고 김여정이도 물론 그때 있었지만은요. 김정은이와 이설주가 같이 영화를 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이설주의 동정이 북한 보도 매체에 일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연 김여정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김여정이가 자리를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마다 굉장히 궁금증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김여정이가 작년 1월 달에 평양 삼지연 극장에서 설 명정 공연 기념을 본 이후로 쭉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 여성 4인방이 있어요. 김여정이가 있고 현성원이가 있고 최선희가 있고 리설주가 있는데 이 김여정이는 이미 지난번 당대회 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열병식 동향을 추적한 우리 군 당국을 향해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이다. 특등 머저리다. 이렇게 독서를 쏟아내서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현성월이도 또 이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때 김정은이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최선희도 당 중앙위원회 이름을 올려서 정치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주만 지난 작년 1월 공연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우려서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은 고모 김경희를 간호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린 자녀들 지금 1남 2녀가 있는데 애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는 확인해 줄 사안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모 유튜브에서 리설주가 작년 11월에 아들을 하나 봉화진료소에서 낳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 근거로서는 974 부대의 974 부대 경호 요원들이 봉화연료소에 말하자면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것이죠. 이 974 부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벤스 리무진 큰 차 12명이 딱 에워싸서 경호하는 이 경호 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설주 아들 낳았다는 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 둘 낳아서 이제 세습 제재로 가겠다는 계산 때문에 또 하나를 더 낳았다라는 해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북한 뉴스까지 그리고 미국 관련 뉴스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썬데이 칼럼에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의 칼럼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필요한 한국 외교의 3가지 전략인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학자 출신이지만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출신인데요. 이 학자 출신의 글이라기보다는 이 오랜 외교 안보를 다룬 이 전문가의 글처럼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윤영관 교수의 글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뉴스에서 여러분들께 전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